기출 25회 풀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X조합 설립 인가 문제였잖아요. 근데 사실 도정법 그렇게 많이 공부 안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 풀 때는 그냥 제가 최대한 정말 시험에서 쓸 수 있겠다 싶은 정도만 풀어봤거든요. 막 찾아보지 않고. 그래서 일단 처음 1번 문제가 조합 설립 행위의 하자가 있는 경우이고 이 조합 설립 인가의 법적 성질을 검토한 다음에 쟁송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라서 두 가지 내용 쓰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처음에 문점의 정리에 법적 성질을 검토하고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면 바뀐다 해서 항상 답을 먼저 적어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 의의는 재개발조합은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설립 인가는 재개발조합의 법적 지위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인가를 받는 것이다 해서 써줬고,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이 이게 인가라고 보는 성질이랑 특허라고 보는 성질, 견해가 대립하잖아요. 인가는 법률 행위를 보충해서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로 인가라는 견해가 있고, 재개발 사업 시행이라는 특별한 권리나 능력 등을 창설해주는 행위로서 특허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근데 판례는 기존에는 원래는 인가라고 판시를 했는데, 최근 판례는 특허라고 해가지고 태도를 바꿔서 가나에서 두 개 단다는 거를 언급을 해줬고, 그래서 검토해서 사실 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로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허라고 생각한다 하고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쟁송 형태는 행정심판이랑 그 다음에 항고소송이 있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3조에 의해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행정소송법 18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임의주의적 성격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해줬고, 그 다음에 항고소송은 이제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 여기다 그거를 더 쓸까 고민했거든요. 이 사안에서는 사실 부작위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는 없다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굳이 그 내용까지 포섭할 필요는 없을까요? 펜속도가 되시면 쓰시고요. 그냥 부가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굳이 안 써도 된다고. 그럼 저는 안 써요. 최대한 줄이는 게 목적이어서. 그 다음에 이 관련 판례는 제가 판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거 지원했어요. 조합 설립 행위에 하자가 있는 조합 설립 인가 처분 대해서 취소 또는 무효등 확인 소송을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렇게 지었는데, 저는 이렇게 판례 좀 지어내거든요. 못해요. 그래가지고 못해요. 소송 안 되는 거 아니야? 소송 안 돼요.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앞에 쓰셨잖아요. 기존 판례는 조합 설립 인가는 소유자들 재건축을 위하여 보충행위일 뿐 인가라고 판시하였다고 쓰였잖아요. 인가는 기존 견해고 특허라고 생각한다고 다시 있었어요. 기존 판례는 인가라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판례는 특허라고 하고 그래서 네. 인가 처분이라고 그냥 쓰셔가지고 인가라고 보는 입장에서 이렇다는 그러면 안 돼. 기존은 인가, 최근 판례는 특허인데 저는 특허라고 생각된다라고 검토를 했고, 그래서 판례를 지어냈습니다. 판례가 있나? 근데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갑은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하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 소송 또는 무효등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고 끝냈고, 그 다음에 물음 2번이 이의제결 신청해서 인용제결 받은 건데, 항고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의 대상은 무엇인가 해서 이거 원처분주의 묻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의의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가나에서 원처분주의 내용.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나아가 재결주의.
그래서 이 법적 근거가 행정소송법 19조는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재결에 대한 취소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원처분주의의 입장이고, 토지보상법 85조 1항에서도 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라고 규정하며 원처분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 그냥 외워서 그냥 쓰거든요. 근데 사실 잘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원처분주의 입장인지. 34조가 재결이잖아요. 이의 재결이 아니고 이원 아, 재결에 대해서 재결 또는 이의재결 등 이게 아니라 재결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결. 원처분. 그래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 판례도 종전 판례는 그 재결주의 입장을 취하는데, 최근 판례가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 재결한 관할토지 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 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이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 재결을 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여기서 고유한 하자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고유한 하자에는 주체, 형식,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상 하자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는데, 제가 이 판례를 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판례 있어요. 제가 판례 번호 네, 알려주세요.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근데 그 판례가 딱 그 내용상 하자가 이거다라고 이게 아니라 좀 문장이 두루뭉실한 거예요. 문장이 무슨 내용상에 뭐 어쩌고 막 이러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이해 시험 과정을 보셨어요? 아니요. 네, 거의 80%인가 그러면 역사적인 했거든요. 이게 그 일본 문제를 다 틀렸는데 그럼 뭐 어떻게 과락이 안 나와? 법규 과락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재결 이거 인가랑 특허 이건 진짜 네. 불이타지. 강경원 참가자님 표현에 의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때 63하게 먹고 다시는 이렇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부정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게 그것도. 무조건 나왔잖아. 아니 근데 맞아요.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아, 그거 예, 전에 예. 빨리 붙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근데 그렇게 10점씩 나오는 거랑 40점 통째로 나오는 거 좀 얘기가 다른 거라. 10점 날려도 가락 안 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사실 올해 10점, 그러니까 올해 1번 그거는 어떻게든 그래도 그냥 제가 잘못 썼지만 하자에 쓴 게나 뭐 이런 걸로 쓴 사람들 이 꽤 있고, 그래서 어떻게 쓰기라도 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그러니까 뭐 점수를 잘은 못 받은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본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10점짜리니까 빵점 받은 건 아니고 뭐 그래도 한 4점 이렇게라도 받아간 사람들은 꽤 있는 것 같은데, 느낌상 이제 1번 25점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때는 1번 점수가 뭐 거의 다 날아갔기 때문에 진짜 이거 인가 특허 그러니까 몰았으면 어려웠다기보다 진짜. 그냥 사실 백지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알아? 인가의 의의는 우리가 우리 범위도 안 근데 돼. 인가랑 특허는 특허는 알죠. 행정법에서 배우잖아. 그렇죠. 근데 공통수학, 특인대 공통수학 해서 의의는 외우잖아요. 특허 정도는 외우는데, 근데 인가도 외우나? 사실 잘 안 외우는 거죠. 그 부승학 교과사님은 거기서요? 안에 다 있어요. 왜 있는지 이론을 모르겠어. 중시하시는구나. 근데 뭐 아무튼 잘 안 외우는 다 까먹었어. 저도 그거 솔직히 거의 쓸 일 없어. 나왔으면 외웠겠어. 그리고 올해는 또 목차를 어떻게 짜는지 옆에 가로도 나와 있었잖아요. 뭐 그렇긴 해요. 좀 되네. 네. 그래서 덜 그게 점점 10.12 줄이려고 그러는 느낌이긴 해서. 근데 근데 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맞아. 40점 주고 하는 거 잘 못해가지고. 그쪽 입장에서 갈 길을 잃을 것 같아요. 맞아. 가면 나침반 놓고. 근데 진짜 그게 좋은 게 저는 그거를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따라서도 우연히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그래도 잘 따라가면은 좋은. 그리고 사실은 채점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애들이 맞추면. 아, 그 맞네.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2,000명 중에 1,990명 꽉 쓸 건 아니지. 그래서 이론도 자꾸 네. 실무 기준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 아무래도. 네. 그래서 진짜 실문 맞아. 그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물론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란 보장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적당히 한번 보고. 그리고 다음 내용 관련 판례가 그 제3자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의 인용재결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게 되는 그 제3자는 인용재결이 그 원처분이랑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그 권익관계 시작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19조 및
토지공사법 85조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원처분인 수용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들은 원처분의 상대방인 제3자로 인용 재결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게 되었으므로 을에게 인용 재결이 최초의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따라서 을은 이의 재결을 대상으로 항고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하고 이렇게 끝냈습니다. 뭐 얘기하시 따로 없어요. 네. 그 문제 2번은 그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그 피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피토지 소유자는 아니고요. 이 경우 갑에게 그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문제였는데 이게 원고 적격이 행정소송법 12조가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래 의미는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또 있는데 이게 침해된 권리 회복이라는 권리 구제설, 근거법상 보호된다는 이익구제인 법률상 이익구제설, 행정의 적법성 통제라는 적법성 보장설 등의 견해가 대립을 하고 근데 판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권리구제설은 원고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서 그 행정소송법의 입법 목적 및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법률상 이 구제설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가 이거 계직구 간사경 썼는데 이게 판례에서 나온 내용이죠? 계직구 간사경. 네. 근데 별거는 아닌데 네. 이게 지금 원고 적격에 의 쓰시고 그다음에 2번에 의미라고 쓰셨는데 이게 꼭 원고 적격의 의미처럼 목차를 좀 더 상세하게 써. 이게 의미라고 쓰면은 좀 낫지 않을까요? 별건 아닌데 지금 좋습니다.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지? 근데 저도 이게 궁금했던 게 위에 이제 대목차가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 논제라 그래야 되나? 그 핵심은 그대로 반복돼서 팔이 너무 아파서 저도 의의 뭐 이렇게 취지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싶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2번 대목자가 원고 적격이고 그 다음에 2번의 의미는 법률상 이익이라는 거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좋습니다. 법률상 법률상 이익. 이익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위에 키워드가 계속 반복되면 그 의, 취지 이렇게 쓰세요? 저는 그냥 다 써요. 이해신청 의취지, 뭐 이해신청의 성법적 문제 이렇게 다 써요. 저도 그 정도. 저는 중요한 그게 뭐 맨 위에 이의신청 쓰고 의의신청에 의의신청이 의뢰한죠? 이게 의의신청이 세 줄이 반복되는 게 제 손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근데 그럴 때는 저는 그냥 그러면 큰 목차로 이의 신청해놓고 밑에 의의가 어떻게 써버리고 큰 목차 2번 해가지고 받을 거 쓰고 이렇게. 그냥 비슷하게 그렇게 해요. 대목차로 쓸 때는 네. 그렇게 하고 대목차로 써서 딱 끝내고 다른 거 다시 그냥 대목차 시작하고. 이렇게 쓰고.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써요. 뭐. 그럼 이거 그 소로 들어갈 땐 굳이 네, 신청이 그죠. 이렇게 굳이 안 써도 돼요. 제가 썼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써요. 못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뒀어요. 근데 그냥 대목차 안 잡을 때는 그냥 1번, 2번으로 그냥 쓸 때는 다 그냥 이해신청이 특히 헷갈리는 개념들 몇 개 나올 때는 더 이렇게 그렇게 쓰고 안 써서 그렇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거 사안의 해결 그 다음에 썼는데 왠지 어쨌든 이의신청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왠지 부동산 공시법 7조를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를 그냥 언급을 해줬고 그 다음에 소결에 헌법 23조 3항이 공공필요에 의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피토지의 공시지가는 갑토지의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피토지의 공시지가는 갑의 재산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갑은 피토지의 공시지가와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고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제기 기간에 있는 경우 갑은 부동산 공시법 7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관이 도과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라고. 이게 제가 소결을 이렇게 길게 쓴 이유가 있어요. 내용이 부족해서. 이게 소결 한 문단으로 끝내면 한 문단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불복한다고 나와서 표준지 공시지가 의랑 했어요. 표준시 공시니까 이거 쏙꼭 써야 되는데 까먹었어. 맞아요. 맞아. 예전에 개공, 표공, 그 결정 공시에 뭐 또 처분성 해가지고 썼어야 되는데. 썼어요. 그래서 한 문단이 부족했구나. 예전에 강경원 평가 맞아. 기억나죠? 재결 불복 얘기할 때 수험대결 안 써서. 왜 수험대결 얘기라고 하는지 어쨌든 하는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제가 알 거라고 생각해서 그쵸.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안지 수준이 올라간다는 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맞아, 얘기하기 때문에 맞아. 이제는 뭐 사람들이 그런 걸 다 쓰니까 그거보다 잘 쓰려면 또 뭘 써야 되고 맞아. 이게 막 그런 것 같아. 또 뭐 잘 쓰려다 보니까 또 기본적인 거 빼먹고 막 의의랑 맞아. 법정성질.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하는데 표본 의의랑 쓰고 있어. 맞아요. 그거 쓰셨습니다. 그리고 위의 취소 소송의 피토지의 소유자인 병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갑이 확정 인용 판결을 받았다면 이 판결의 효력은 YW 토지 소유자인 을인 제3자에게도 미치는지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제3자에게 소송 참가 가능 여부는 행정소송법 16조의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요건이 너무 당연해서 이거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계속 중인 취소 소송이 있을걸? 그 제3자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가 요건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이게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을 의하여 결정을 해나가고, 그 신청에 대해서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대상물인 피토지 소유자인 병은 제3자로서 소송 참가를 통하여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병은 법원에 소송 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냈고요. 그 다음에 취소 판결의 제3자효. 근데 저 궁금한 게 제3자효랑 대세효랑이 있잖아요. 잘 구분이 안 가요. 그거 어떻게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 아니에요? 그 뭐라고요? 제3자효랑 대세효랑 다르죠? 그 같아. 달라요? 네. 그게 말이 달라요? 설명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3자는 그 이해당사자가 두 이상 있는 경우에 쌍방에 다르게 그러니까 한쪽에 유리한 게 한쪽에 불리하게 적용하는 거고, 대세효는 원래 그 사건 당사자 외에 그 외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효과를 물권에서 대세효라고 그게 대세효잖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게 대세효인 거고, 제3자효가 제3자는 당사자는 유리한 간에 상반된 권리. 당사자 대세효는 간에 당사자 외에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맞아. 3자효는 그러면은 제3자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제3자가 아니라 그 소송에서 상대방. 그 소송의 상대방. 소유자랑 소지 사업시행자 같은 거. 맞아. 토지시행자랑 사업시행자 같은. 사업시행자랑 소유자 같은 건데요? 아니면 혹시 이것도 되나요? 내가 소송에 참가자는 아니지만 그 결정으로 인해서 나의 심리적 처분이 있고 거기는 수익적 처분이 있을 때도 제3자가 되나요? 네. 대세효는 그거랑은 좀 다르고. 대세효는 그냥 그게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판결에 관계없는 사람한테도 주장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 대세할 때 그 세가 세상세 사람 네. 대세예요.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 차이 얘기할 때 이걸로 세상-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네. 제3자효라는 거는 이것까지 소송에 참가를 안 했잖아요. 참가를 안 해도 이것과 직접적으로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들만. 권익에 연관이 있으면 네. 제3자효 그럼 그냥 나같이 그 소송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은 대세효 그 소송과 상관이 있으면 3자효. 네. 이렇게 또 배워갑니다.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아니 민법에서 가르치는 건 이거랑 좀 다른 거긴 한데 그냥 대충 우리는 많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럼 형성력이랑 네? 형성력은 이제 권리자가 요구만 하면 되는 거. 네. 형성력이 그거죠. 재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네. 처분청의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그 취소 효과가 발생하는 거가 네. 형성력이잖아요. 네. 그 형성력이
제3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미친다. 뜻이죠, 당연히. 그거는 대세요. 대세요. 대세요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형성력이 대세요. 그래서 저 대세요랑 3자요가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미치는 형성력은 것은 그러니까 같지만 미치고. 그 상대방이 조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위가 다른 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다 다른 개념인데 지금 하나로 묶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막 약간 아니 근데 왜 우리가 밑본 얘기를 하고 있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3자였어. 네네. 3자요가 주제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 그러니까 막- 3자요 이해 안 가서 한 줄 썼어요. 한 문자 썼어요. 그냥. 저는 그냥 섞어서 그 썼어요. 왜 막 우리 원고 적격이랑 법률상이 그 약간 그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른데 내용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그러니까 네. 다른 구분되는 개념이기는 해요 원래. 부분도 있는데 네. 둘이 모시면 그냥. 근데 우리 시험에서 섞어 썼어요. 제 3자여도 되세요. 말면서. 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거 그냥 아예 그냥 짧게 언급했어요. 10점짜리라서. 그러니까 막 아, 우리랑 않을 그렇게 것 중요한 건 나오진 아닌데. 않을 것 같아. 아, 네. 근데 이거 음. 나와도 부분적으로 네. 아무튼 그러니까 정리하면 제3자요는 판결의 당사자 외에도 이 사건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게 제3자요고 대세요는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 아주 네. 명쾌했어요. 근데 이게 비슷한 말이 토지보상법에 어떤 거? 침입적 처분이랑 그거는 제3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은 맞죠? 그게 목표적 행정행위, 네, 제3자의 행정행위 그거 말하는 네, 거예요. 아, 네, 그거는 다른 당사자가 당사자 아니잖아요. 간에 적용되는 거. 왜냐면은 하나는 시익적 처분이고 하나는 수익적 처분이니까 제3자예요. 이게 이름만 같은 거. 거죠. 그럼 이 제3자요. 갑자기 그거랑 같은 거잖아요. 아니요, 같은 거 같은 아니에요. 같은 거잖아요. 거예요. 왜냐면 같이 설명하고 하나는 아. 토지를 얻고 하나는 뺏기는 거니까 제3자가 그 권익관계 관련이 근데 이제 당사자. 그건 실제 아. 사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토지에 뭔가 권리가 물려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 효과가 다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토지에 대해서 저당해준 뭐 은행인데 얘네 둘이 소송해가지고 섭싱자가 이겼어. 그럼 어차피 수용이 되는 거잖아요. 수용이 되는 건데 그럼 은행이 야 이거 내가 여기 저당권 있어 이거 수용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 대세요예요? 이 제3자요. 다 이해관계가 제3자 있으니까. 이해관계. 거기는 있잖아. 아예 세 개가 다 다른 건 줄 알았어. 그- 거기는 아예 원초원. 이 은행이 같이 소송을 한 건 아니지만 효력이 다 미친다고 이 사람들. 제3자예요? 근데 이제 대세요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섭싱자가 이제 이겨가지고 땅을 취득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선임님은 이 사업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선임이 가가지고 저 입장 좀 써보세요 이러면 섭싱자가 아니고 이제 내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대세요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네. 이해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제3자. 네, 그렇다고 이해관계가 생각해요. 없으면 대세요. 무조건 대세요. 네. 오케이. 그냥 대세요이면서 제3자요인 것도 있는데 아닌 것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채권은 제3자요는 있지만 대세요는 없어요. 네, 그런 그 거 약간 있죠. 제3자를 그냥 관계인이라고. 네, 관계인이라고 더 얘기하시면 명확할 것 돼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해관계인 정확히.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성력이 재결의 취소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해당 처분 또는 재결의 처분청의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그게 형성력입니다. 위법 형태의 원상회복의 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헷갈려서 막 위에는 제3자의 밑에는 뭐 대세요 이렇게 써놨거든요. 무슨 건지 알고? 내가 많이 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3자에 대해서도 미치는 대세요가 있으며 행정상 법률관계의 통일적 규율의 취지가 있다. 그 다음에 제3자요의 내용. 그래서 형성력은 제3자에 대해서도 발생하며 제3자는 취소 판결의 효력에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취지에 비추어서 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는 한정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하고 사안의 갑이 확정 인용 판결을 받았다면 이 판결의 효력은 제3자인 을에게도 미친다. 또한 을은 갑이 제기한 취소 소송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으며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심 청구를 통해 권익 보호를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원래는 좀 더 분량이 나왔으면은 그 재심 청구 그 내용도 넣고 싶었는데 차마 표준지 맞아요. 저도 그걸 그래서 뺐어요. 근데 표준지 이 건 같은 경우도 그럼 표준지에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툴 그 주변 토지 사람들은 다 제3자인 거네요. 그러면은 그쵸. 거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거. 그렇죠. 저 이거 여기 다시 나오는 쓰면 더 잘 쓸 수 있을 것 다 같아요. 제3자네, 그렇죠? 음. 그럼 여기 나도 대세요가 인정돼서 그렇다서 근데 안 되고
참자유가 인정된 것을 써야 되는구나. 처음 알았다. 저 확실히 아니까 다시 쓰면 훨씬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다시 써도 요거 대세어가 바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엄청 중요한 개념은 아니라고. 맞아요. 그다음에 문제 3번이 실제 대상 토지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해서 경매 평가에서 그 토지 소유자 갑이 의의를 제기하였음에도 그대로 경매를 진행해서 갑이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 과실을 이유로 국가 배상을 청구할 때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시오 문제인데 이게 항상 생각나는 공직구 위인손. 네, 그거 좀 국가 배상 청구의 의의가 행정기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당한 경우 이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로 국가 배상법에 근거한다. 이게 2조? 3조? 정의 규정이 헌법 29조 1항에도 있어요. 오. 저는 헌법에 규정에 있는 거 웬만하면 같이 써주거든요. 29조? 29조 1항. 멋있다. 헌법 29조 1항. 암기에 심심. 아니에요. 저 진짜 암기 저는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민법상 특별법으로 보아서 판례는 민사소송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이 저는 공직구 위인손을 다 쓰기 항상 너무 길어가지고 6개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의 손해를 가하였을 것, 가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분명히 위반하여 행해졌을 것, 공무원의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가배 청구 인용 가능성은 관련 판례가 상당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 시 기한성,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목적, 예견 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가해 행위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매각 대상 부동산의 현황 작성 오류 및 오정도 제공 등으로 경매 담당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매수 신고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 불측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그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이렇게 했고 근데 그 판례요. 내가 아예 그거 읽으셨어요? 아니 저런 판례까지 못 쓸 것 같아요. 저는 지어서 쓸 것 같아요. 그래요? 위에 나는 거는 알고 있는 거니까 위에 거는 쓰고 내 밑에 거는 좀 짧게 저는 저 판례까지는 못 쓸 것 같고 안 써도 크게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상당 인과관계 요구 판단까지 판례 쓰고 그냥 사람 통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했거든요. 또 판례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충분한데 저는 박사님의 판결 3수결 네, 늘 하는 얘기. 실용적으로 못 쓰는 시간 나오면서 안 쓰지 마. 판례를 지원해도 괜찮아요. 저번에 박사님 그러셨어요. 판례는 지원해도 된다고. 법령을 지원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말이 되게 지원해야죠. 말이 되게. 간편 공부하는 친구 중에 제 친구는 아니고 제 친구 중에 친구의 친구가 간편 합격한 애 있는데 강 박사님 강의 들었는데 판례 지어서 써도 된다 그래서 스터디에서 지어서 썼더니 판례 지어서 쓰지 마세요 썼대요. 그래요? 저 지어서 쓴 거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티나게 생각했었나 봐요. 그리고 이게 좀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를 지었어야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지어서 쓰신 거예요. 그런 거 같아. 눈치 싸움이구나.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딱 답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당연히 위법하고 취소 소송으로 이해야 되고 그런 거 이제. 그럼 위에서 판례를 깔아주고. 저 사실 그렇죠. 올해 판례 지원서 썼어요. 아 진짜요? 그거 60% 받았어요. 진짜? 이번 문제 표준지 평가지 치기가 그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판례 지원서 썼어요. 근데 이거는 지원해서 쓴다기보다는 대충 의미나 내용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정확한 판례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분명히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랑 더불어가지고 이거 법규성 인정 안 된다고 얘기했던 판례가 분명히 있었던 거 같은데 이게 표준지평가지신지 개별공시 평가지신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순간. 그래갖고 그냥 맘대로 지워서 썼어요. 근데 18점 받았어요. 그럼 됐지 뭐. 그래서 근데 18점이면 근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정말 잘 받은 점수는 아니에요. 그래도 제 그 생각에 정도만 해도 30점이니까 60%. 60%면 아니, 그러니까 딴 데서 잘 받았으면. 아니 왜냐면 그 점수가 그 문제가 쉬운 문제였으니까 제 생각에 20점은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까이지 않았을까 그런 거. 그 정확도 때문에 아마 전체가 몇 점이에요? 그게? 30점 만점에 18점 받은 건데. 아니 17점이었나? 아무튼. 근데 그걸 윤우님 20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8점이나 20점. 그럼 원초에서 아, 여기 1, 2점 차이가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그거보다 판례를 정확히 썼느냐 안 썼느냐. 그 정도는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1점 차이는 나죠. 아니, 근데 1, 2점 차이면 평균 점수 안 나올 수도 있나? 근데 중요하지.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네, 아무튼. 크게 봐야지. 맞아요. 저는 판례 지어낼 때 장황하게 지어내려고 하지 않고 되게 모모에 대하여 뭐 무효등 확인 소송이나 취소승으로 다투 있어 판시하다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정도 괜찮은 것 같아.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다고 쓴 것 같고 그 사람 위에는- 기사한테 찾아보겠어. 그냥 인터넷 알겠지? 되게 사소한 문제니까 사실. 어.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 요건 충족 여부에서 사안을 포섭을 했는데 사안의 경우 공무원인 경매 담당 법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갑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시장가치와 괴리되는 감정평가액을 최저 입찰 가격으로 정하여 경매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게 직무상황 의무 위반으로 갑에게 손해를 야기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상당한 인과관계 여부가 문제가 되며 판례에 따르면 그 매각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 작성 오류 및 잘못된 정보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으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국가배상법 2조상의 국가배상 책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소결에 그 청문 인용 가능하다. 근데 저 이것도 항상 고민되는 게 이 공직고 위인손을 다 사안 포섭을 하면은 되게 길어지잖아요. 사실 이게 한 문단 이상으로 다 하세요. 저, 네. 포섭은 다 해야겠죠? 저 아니, 이거 먼저 얘기해야 돼요. 네. 그 내가 발표하려고 준비해온 거랑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 해도 되죠? 네, 너무 좋아요. 나는 이거 문제 어떻게 풀었냐면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요. 그러니까 국가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국가배상도 마찬가지고 간접 손실도 마찬가지고 요건해서 요건 포섭해서 사안 해결하는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 사안에서 포섭할 요건이 뭔지 일단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썼어요. 국가배상 책임 요건 쭉, 뭐 공무원이 공직고 위인손 쭉 쓰고 사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나 나머지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가 되는 바 이를 검토한다. 그래서 명백하지 않은 부분만 요건을 포섭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서 고의 과실 뭔지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판례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고의 과실에 해당한다 쓰고 법령을 위반하여에는 법령에 위반하여라는 그 객관적 정당성 결하고 있는 경우 포함한다라는 판례 그거 써주고 사안의 경우는 이래서 객관적 정당성 결하된다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손해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 여부는 그 판례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여기 그게 있잖아 법령의 목적 예견 가능성 가해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써 있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최저 입찰가액이 경매에서 최저 입찰가액을 정하는 게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 쓰면서 사안 포섭해줬어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거 할 때 문제점 하면서 시작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쓰면서 느낀 게, 이거 요건, 국가배상 요건 나오면 이런 걸로 접근을 해야 된다, 문제를. 그래서 여기서 내가 포섭할 수 있는 요건은 빨리 해가지고 그거를 좀 자세하게 써야겠다. 그러면 오늘 분량이 딱 맞더라고요. 제 서브에 그 폼 넣어야겠다. 저 항상 똑같이 베껴 쓰는 그 서브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딱 3페이지로 썼거든요, 20점짜리. 3줄 오발이긴 했지만. 그 정도요. 근데 저도 동의하는 게 그 요건 막 여러 개 나오는 거지. 이거 말고 취소소송 뭐 이런 것도 요건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다 포섭하게 나오진 않아요. 문제가 못 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조건이 두 가지인데 문제에서 뻔하게 준 거랑 아니면 문제에서 아예 안 준 게 있어요. 아예 안 준 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고 뻔하게 준 건 맞는 거니까 뻔하게 준 거는 이건 이미 충족됐다고 나왔다라고 쓰고 안 준 거는 문제에서 제시는 안 해줬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니까 충족됐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비는 것들만 내가 검토하겠다 그냥 저도 그렇게 넘어가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그거 너무 쓰고 싶었어요. 그 각각의 의미 있잖아요. 뭐 공무원은 뭐 공부수작 사인도 포함하고 막 그런 내용 너무 쓰고 싶은데 이 사람 수업하니까 그 내용이 다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되게 옛날 스타일 있잖아요. 막 10회 이럴 때는 국가배상 뭐 어떻게 쓰셔야 해도 40점 한 문제 나오면 그때는 그렇게 다 해야 되는데 요즘은 네네.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올해 시험처럼 손해배상, 감정평가상 손해배상 그 쓰시오 그렇게 쓰면 다 포섭하는 거고, 그쵸? 올해 시험. 4번 문제요? 네. 근데 그건 솔직히 뭐 쓸 게 없으니까 그냥 다 써야 돼. 근데 사실 쓸 게 많지도 않았어. 네. 네, 그게 그러니까 많지도 않은데 1.5점 맞았죠. 공부를 안 했어. 몇점 맞았어요? 1.5점. 저 6점인가 7점 맞았는데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성적을 다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큐에 사진 들어가면은 보죠. 큐에 들어가면 되죠. 근데 거기에 없어졌더라고요. 그거 90일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 안 찍어서 제 점수를 큐넷이 안 들어가 그게 안 빠져요? 못 그 가요. 시간 지나면 90일. 진짜? 나는 내가 블로그에 올려놨거든. 까먹을까봐.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조회 가능하대요. 여기 써있어요. 애초에 60일간. 아, 진짜요?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캡처 안 해보면 못 봐요. 왜 이거. 없어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없어요. 진짜요? 나 써있잖아 여기. 오, 나는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돼, 안 돼. 답안지 열람. 소중한 거 해놓은 거구나, 블로그에. 그 답안지 열람도 90일 지나면 안 된다고 안내해줘요 그냥 내가. 진짜요? 아, 저는- 캡처 안 해서 클릭 했다. 저는 4번 문제 개발 다 썼는데 6점 나왔네요. 법적 성질부터 다시 시작해서 못 봐요? 못 봐요. 그냥 거기 연락해도 안 돼요. 네, 끝이에요. 이거 법에 정해져 있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 짜증. 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 규정되어 있대요. 아,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네. 왜 통지도 안 해줘, 그러면? 몰라요? 제가 그냥 안 읽은 제 잘못. 저 그래서 진짜 근데 이거 점수를 미리 몰라서 주의할 수 있게 나오긴 점수를 해줘요. 아예 몰라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론 점수 한 개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작년에 그렇게 점수 저 이거 저장 안 해놔서. 아직 녹화 중인데 아. 4번 문제 끝나고 아, 할까요? 그러네. 사고요.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사업인정 전 협의와 후 협의라서 이거 차이점 그거였는데 그 16조, 26조 있고 협의란 수용 재결에 의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이 임의적 합의를 통하여 수용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최소 침해 원칙이랑 신속한 사업 수행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적 성질이 그 사업 인정 전 협의는 다수설 판례 및 모두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후 협의는 공법상 계약이 다수설이지만 판례가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 인정 후 협의의 경우에는 그 수용 재결 절차의 일부로 공법상 계약이라고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했는데 이거 판례랑 이렇게 다르게 생각한다고 써도 상관없죠? 이것도 전형적인 판례랑 확실히 달리는 그러니까 아까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근데 하나로 정해서 가는 게 약간 대세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둘 다 쓰는 게 아예 둘 다 쓰는 게. 네. 그래서 절차상 차이가 사업 인정 전 협의는 임의적 절차고 협의 성립 확인 제도가 없는데 후 협의는 원칙적으로 필수이지만 사업 인정 전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협의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성립이 가능하고 협의 성립 확인 제도가 적용되어 재결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효과상 차이는 사업 인정 전 협의는 사업법상 계약으로 수용 목적물을 승계 취득하는데 사업 인정 후 협의는 수용 목적물을 승계 취득하지만 협의 성립 확인을 받게 되면 재결로가 발생하여 원시 취득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끝. 그 4번 문제는 근데 최근에도 나온 적이 있어서 이거는 네. 이렇게